하늘에는 달력의 역할을 하는 표지들이 걸려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천문 관측 재능을 가졌다면 누구든지 하늘에 걸린 달력을 읽을 수 있다. 인류의 조상은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기구나 장치를 만들어 세웠다. 뉴멕시코주의 차코 협곡에는 11세기에 만들어진 지붕 없는 사원이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표시를 해둔 곳이 있다. 6월 21일 하지,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의 동이 트면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표시해둔 구역을 천천히 지나간다. 또 사원 높은 곳에는 28개의 홈을 파놓았다. 달이 별자리들 사이를 움직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들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영국의 스톤헨지 유적, 이집트의 아부 심벨, 멕시코의 치첸 이차 북아메리카 대평원 같은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천문학을 배우려 했을까? 하늘의 달력을 읽을 줄 아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세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천문학은 관측과 수학과 문자의 발달을 촉진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상한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경험에 따른 과거의 영역에 신비주의와 미신이 들어온 것이다. 해와 별은 계절, 식량, 기후를 다스리고 다른 밀물과 썰물, 동물의 생활주기, 인간의 월경주기를 다스린다. 거기다 별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행성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점성술이 시작되었다. 점성술에서는 사람의 운명은 그의 생일에 어느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행성의 움직임이 국왕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믿음도 생겨났다. 점성술은 관찰과 수학, 철저한 기록과 엉성한 생각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 묘하게 뒤섞이며 발달했다. 국가 단위의 점성술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됐지만 개인의 운수를 가늠하는 점성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행한다. 그러나 점성술사들 간에도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며 그들의 예언을 조사해보니 사람의 태어난 장소와 시간만으로는 그의 성격이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점성술의 기원은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우스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2세기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학자로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내려온 점성술을 체계화한 사람이다. 프톨레마이우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프톨레마이우스는 회전축과 중심점이 어긋난 바퀴 비슷한 장치에 붙어 간접적으로 투명한 구에 부착된 형태로 돈다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1000년 동안 천문학의 진보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543년 폴란드 가톨릭 성직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행성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가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1616년 가톨릭 교회는 그의 저술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다. 코스모스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대결이 절정에 이른 것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사이에 살았던 한 과학자를 통해서였다. 그가 요하네스 케플러다. 케플러는 1571년 독일의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는 개신교의 성직자 교육을 받았다. 1589년에는 성직 공부를 더하기 위해 튜빙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코페르니쿠스 가설을 비롯한 위험한 신비를 배우게 된다. 공부를 끝낸 그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로 가서 중등학교 수학교사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행성 사이의 간격이 정다면체의 수학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를 코스모스의 신비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정다면체와 행성의 궤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당시 행성의 겉보기 운동의 가장 정확한 관측 자료를 가진 사람은 티코 브라헤였다. 그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의 황실 수학자로 일하고 있었다. 케플러를 초청하라는 황제의 제안을 받은 브라헤가 그를 불렀다. 프라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다투고 화해하기를 밥 먹듯 했다. 케플러를 만나고 18개월밖에 살지 못한 브라헤는 다행히 자신의 관측 자료를 케플러에게 물려주었다. 황실 수학자 자리를 물려받은 케플러는 자료를 분석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설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다. 그 뒤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이 발견되면서 코스모스의 신비는 완전히 그릇된 것으로 판명이 나버렸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행성이 원 궤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성의 공전 궤도를 계산하던 케플러는 화성이 원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를 따라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여 케플러의 행성운동의 법칙이 발견되었다. 제1법칙,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태양은 그 타원에 초점해 있다. 제2법칙,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동경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넓이를 휩쓴다. 제3법칙, 행성의 주기를 제곱한 것은 행성과 태양 사이 거리를 세제곱한 것과 비례한다. 이로써 천체운동을 설명하는 데서 최초로 신비주의가 사라졌다. 그는 과학적 점성술사에서 최초의 천체물리학자가 된 것이다. 우주탐사선이 우주를 여행할 때
확고부동한 이정표가 있는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이다. 케플러가 일생을 바쳐 추구한 목표는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세계의 조화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그가 죽고 36년이 지난 후에 결실을 보게 된다. 아이작 뉴턴의 연구를 통해서였다. 뉴턴은 1642년 크리스마스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뉴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 천재였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23세 때 흑사병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 1년간 머물렀다. 이때 그는 미분과 적분을 발명하고 빛의 기본 성질을 알아냈으며 만유인력 법칙의 기반을 구축했다. 뉴턴은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다. 물체의 움직임은 다른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가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말한다. 예를 들면 딸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궤도를 벗어나 직선으로 가려 한다. 그러나 딸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 운동을 한다. 뉴턴은 이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불렀다. 지구가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도 같은 힘이다. 이 두 힘이 같은 것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다. 이 힘은 우주 어디서나 성립하는 범우주적인 보편 법칙이기 때문에 만유인력이라 한다. 만유인력은 거리의 역제곱이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인력은 4분의 1로 약해진다.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은 모두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설명된다. 케플러와 뉴턴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비교적 단순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지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우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로 공명함을 밝혔다. 그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인간이 코스모스를 깊은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의 문명, 세계관, 그리고 우주 탐험은 전적으로 그들의 예지에 힘입은 것이다.